현대해전에서 전함은 더 이상 두꺼운 장갑을 두르는 방향이 아니라 스텔스 설계와 미사일 어로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 방어 시스템을 갖추는 쪽으로 진화했습니다. 아이오와급 전함 같은 거함의 위력이 과거 포격전 시대에는 절대적이었지만 지금은 미사일 및 어뢰의 폭발력을 장갑으로 방어한다는 개념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점이 핵심 이유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전기 모노윌로 기동성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례에서 보듯 현대전에서의 실전 감각보다는 발견되지 않고 신속히 움직이며 즉각 대응하는 전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바뀌어가는 현대전장의 특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전함들의 상징을 꼽으라면 단연 두꺼운 강철 장갑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미국이 자랑하던 아이오와급 전함은 적 한포탄을 직격으로 맞고도 계속 항해를 이어갈 만큼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철 장갑은 20세기 초중반의 해전 양상에서 절대적인 존재감을 발휘했는데 당시 교전 수단이 포탄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 보자면 전통적인 전함들은 배수량이 큰 만큼 공간도 넉넉하여 상당한 무게의 장갑을 실을 여유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아이오와급 전함의 주 장갑 벨트는 최대 두께가 300mm 이상이었고 갑판 및 함교 부분도 강력한 장갑으로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포 사격전에서 상대방의 포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거나 튕겨내어 심각한 손상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 양상이 결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기에 접어들면서 해전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가 바로 미사일과 어뢰로 넘어간 것이죠. 포탄은 탄도 궤적을 그려 함체에 명중하기까지 물리적 시차가 상당하지만 미사일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추적하고 관통 후 내부 폭발까지 일으키므로 피해 양상이 훨씬 치명적입니다. 게다가 어뢰는 선체 아래를 공격하여 충격파로 직접적인 물적 손상을 주는 것은 물론 함체를 두 동강 내 침몰시키는 무서운 무기 체계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미사일이 개발되면서 현대 해군 전략에서 핵심은 스텔스, 즉 적에게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고 적의 추적 시스템을 교란하는 전자전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아예 목표가 되지 않는 쪽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처음 스텔스 전함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이 도입될 때 많은 이들이 레이더 탐지 면적을 줄이면 장갑이 얇아질 텐데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장갑 대신 감추는 방식으로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음이 증명됐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한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SM 시리즈나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 시위즈, 전자전 장비 등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하나라도 맞으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아닌 맞기 전에 떨어뜨린다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전장의 혁신은 바다에서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불규칙한 전쟁 양상이 단지 전차 대 전차라는 고전적 구도를 벗어나 드론이나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 효율적이라는 게 증명됐고 모노윌이나 이동형 병참 수단 같은 새로운 전투 트렌드를 대거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점이 바로 고성능 전기 모노휠의 전장 투입입니다. 흔히 모노휠하면 일반 도시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용도로 사용하는 소형 전동 휠쯤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것은 한 단계 더 진화한 모델입니다. 이들은 1인승 형태의 모노휠을 개조해 지형 적응력과 내구성을 강화했고 군사용 통신 탐지 장비를 부착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특히 전투 메딕들이 이 장비를 활용하면서 그 성능은 극대화됐습니다. 신속한 부상자 구조와 응급처치를 제공함으로써 생존율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부상자를 구조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전선에서 누군가가 총상을 입었다고 할 때 기존이라면 메딕이 도보나 차량을 통해 접근해야 했습니다. 차량 접근은 지뢰나 폭격 위험이 높고 도보 접근은 속도가 느리며 응급처치 준비물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전기 모노휠은 빠르고 컴팩트하며 차량에 비해 기동 루트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량 자체도 크지 않아 어떤 좁은 골목이나 부서진 건물 사이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투 상황에서 양손이 자유롭다는 것은 엄청난 이점입니다. 전기 모노휠에 몸을 균형 있게 싣기만 하면 양손으로 무기를 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응급처치 도구를 빠르게 꺼내거나 위협 상황이 닥쳤을 때
곧바로 자기방어 사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갑작스러운 기습 상황에 대처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한편 군 관계자들은 모노휠을 메딕 전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소형 물자 수송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합니다. 탄약이나 의료물품, 식량과 같은 경량 물자를 보급할 때 좁은 길과 거친 지형을 빠르게 뚫고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항공기로 수송 후 착륙 지점에서부터 전방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접이식 형태로 된 일부 모노휠은 군용 차량 트렁크나 화물칸에 여유롭게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됩니다. 정리하자면 우크라이나군의 전기 모노휠은 거친 지형에서도 속도, 기동성, 편의성을 두루 충족시키며 전투 메딕뿐 아니라 여러 부문에서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육상전에서 기동력이야말로 생존에 직결된 요소이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빠르게 전투력을 집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승패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현대 해군이 추구하는 스텔스형 전함,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채택한 전기 모노휠을 포함한 새로운 기동 장비들은 모두 모빌리티 측면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변화는 비단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일부 국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군대가 영구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과거 전함에 대한 낭만과 슈퍼탱크에 대한 환상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변화된 전장에서는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앞서 살짝 언급했던 스텔스 전함 개발 초기의 사고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실 스텔스 도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독성 문제로 인해 일부 연구원이 프로젝트에서 이탈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미 해군이 엄청난 스케일의 대체 소재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것이 여러 방산 기업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실패해서 오는 우회로와 예산 확보가 결과적으로 스텔스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사례는 군사기술사에서 흔치 않은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기나 B-2 스피릿 폭격기 같은 공중 스텔스 무기체계도 개발 도중 뜻밖의 기술적 난관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차세대 소재 과학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해군력 증강에 꾸준히 힘을 쏟고 있으며 한국형 차기 구축함 역시 스텔스 설계를 적용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 전력 역시 대잠수함전 대공전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발견되지 않고 먼저 적을 제압한다는 현대전 트렌드에 부합합니다. 육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군 역시 병력 감축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기, 드론봇, 그리고 소형 전동기기 같은 장비들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군의 전기 모노휠처럼 실전에 적용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다양한 개인 이동 장비가 보급된다면 국지전이나 도시전, 그리고 DMZ 인근에서의 기동에서 큰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기 모노휠과 같은 장비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운용 비용이 낮고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중장비나 장갑차는 기동력이 막강하지만 연료 소모가 많고 정비 비용도 상당합니다. 반면 모노휠은 배터리만 충전하면 되므로 불규칙전이나 도시 게릴라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따라서 향후 한국군도 이러한 기동 장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은밀성, 신속성, 지속성 이 세 가지는 결국 현대전의 핵심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과거 대형 전투함의 상징과 같았던 아이오와급 전함의 전설적인 생존 능력과 화력은 분명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과 어뢰의 발전 앞에 20세기식 경고함은 더 이상 절대적인 솔루션이 아니게 된 것인데요. 이제는 은밀히 접근해 상대를 찾아내기 전에는 먼저 들키지 않고 공격을 받을 경우에도 강력한 방공망과 전자전을 통해 유도를 교란시켜 막기 전에 떨어뜨리는 형태로 전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많은 사례가 기존 전쟁 개념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분명한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전기 모노휠 같은 혁신적 아이디어는 비용 대비 매우 효과적이며, 이는 전 세계 군대가 앞으로 맞닥뜨릴 불규칙전과 하이브리드전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한국도 이런 변화를 주시며 자체적인 R&D를 통해 미래 전장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전쟁은 이미 모빌리티 전쟁으로 진행 중입니다. 육상에서는 드론, 무인 차량, 그리고 개인용 전동기기들이 전장을 누비고, 바다에서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단적으로 줄인 스텔스함들이 활동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두꺼운 장갑은 더 이상 전쟁의 승패를 가를 만능 열쇠가 아니며 오히려 민첩하고 은밀하며 유연한 방어 공격 태세가 승리의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질문이 생길 법합니다. 언젠가 또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면 스텔스조차 소용이 없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의문 말이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군사기술의 무한진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현재 인공지능 기반 타격 시스템과 고속미사일 위주의 트렌드에서 볼 수 있듯 탐지, 추적 요격 간의 지능적 교전이 해전과 육상전 모두를 지배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현대전에서 생존하려면 기동성과 은밀성, 유연한 지휘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이며 옛날처럼 거대한 장갑을 두른 거함이나 중장비만 믿는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24년 12월 28일 극초음속 무인기 영상입니다. 최근 수년 전부터 극초음속 무기가 많은 국가들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중국이 선보인 극초음속 무인기와 같은 무기 체계들이 적 상공에 진입하는 순간 적 통신 체계는 교란되고 레이더망은 노이즈로 가득 찰 것이며 지휘 통제 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표적 정보는 아군에게는 중심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초 단위로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도 먼저 대응하고 적보다 한 박자 앞서 승기를 잡는 전투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군의 생존성은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정량적인 측면에서 중국 MD-19는 이전 국가들이 내놓은 무인기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마하6 이상 속도, 재사용 가능, 수천 킬로미터 이상의 작전 반경, 초고온 내열 복합 재료 및 세라믹 코팅, 스크램제트 기반 엔진 추정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분야는 이미 각국 정보기관이 맹활약하는 산업 스파이전의 최전선입니다. 중국은 MD-19 개발 과정에서 유럽 소재 기업의 특수 내열 기술이나 초고온 복합 재료 가공 기법을 비밀스럽게 확보하고 해외 전문 인력을 포섭한 뒤 독자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가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어느 정도 효율을 낼 수 있는지, 또 전자전 패키지를 얼마나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는지, AI 기반 표적 선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들만의 주장처럼 뻥스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마냥 거짓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할 준비는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주변국들의 사정은 어떠한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무인기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미국은 무인기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중국의 기술력이 추월당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급하게 무인기에 관련된 예산을 긴급 수혈하면서 빠르게 기술 역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보다는 한 발짝 늦은 게 사실입니다. 반면 현재 미국은 X-43A, X-51 웨이브라이더를 통해 극초음속 기술에서 선구자적 위치를 확보했지만 이들은 연구개발 단계 실험체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중국처럼 재사용성이나 실전 운용 개념 확립에는 이르지 못했고 단발성 기술 시연을 통해 극초음속 분야에서의 자국 우위를 과시하는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또 러시아는 킨잘과 아방가르드 미사일 등을 실전 배치하며 극초음속 무장의 실효성을 증명했지만 이는 주로 극초음속 미사일 형태이지 무인기와는 별개의 기술입니다. 또한 이번 중국의 무인기처럼 재사용 개념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럼 유럽은 어떠할까요? 현재 유럽은 다국적 협력을 통해 탄탄한 연구 기반을 쌓고 있으나 단일 국가 차원에서 MD-19급 플랫폼을 공식화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와 달리 중국 MD-19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재사용 가능하고 상용화하는 시대적 전환점을 열었습니다. 이는 군사적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극초음속 무인기는 단순히 빠른 비행체를 넘어 임무 수행 후 플랫폼을 회수하고 재정비한 뒤 재투입함으로써 작전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빠르게 전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극도로 짧은 시간 안에 목표 지역 상공에 도달하여 정찰, 전자전, 심지어 정밀 타격 임무까지 수행한 뒤 빠르게 이탈할 수 있어 적대 세력의 방공망과 대응 전력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도구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극초음속
극초음속 무인기 얘기하면서 자꾸 중국을 빠는 것 같은 이야기만 해서 제가 중국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경계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감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중국이 발표한 극초음속 무인기의 속도가 마하6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1분에 122km의 거리를 날 수 있는데 이를 또 초속으로 바꾸게 되면 1초에 2km가 넘는 거리를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알보다도 5~6배 이상은 빠른 속도란 뜻입니다. 만약 이 무기가 실전 배치되면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미래전장은 모든 전술교리를 바꿔야 할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2024년 12월 현재 한국이 극초음속 무기와 극초음속 무인기 개발 분야에서 보여주는 기세는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극초음속이라는 단어는 일부 선진국들의 동무대처럼 여겨졌으나 이제 한국도 이 영역에 자신만의 흔적을 새겨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팀들은 엔진 연소 시험과 내열 소재 검증, 항법, 알고리즘, 시뮬레이션 등 실험 단계 성과를 하나둘 쌓아 올리며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초고속, 초고온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전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부적으로 축적된 기술 자산들은 공식 발표 이전에도 은밀히 진화하며 이제 곧이다라는 기대감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무인기에 대해 정량적 수치를 명확히 제시한 공식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나 국내 방산기업들은 극초음속 추진기관, 초고온 소재, AI 기반 항법 제어 기술 확보를 목표로 R&D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한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무인기는 구체적인 비행 속도나 작전 반경, 탑재 중량 같은 핵심 성능 수치는 비밀리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 전문지 및 분석가들의 추산과 비공개 세미나에서 언급된 정보를 통해 대략적인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한국 극초음속 무인기가 목표하는 비행 속도는 최소 마하에서 6 이상으로 거론됩니다. 이 속도대는 단순 정찰을 넘어 전자전 정밀 타격까지 연결하는 운용 개념을 상정한 값이며 이는 극초음속 비행 중에도 기체 안정성, 데이터 링크 유지, 냉각 및 내열 소재 적용에 대한 기술적 자신감이 반영된 수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재사용 개념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임무 후 귀환을 염두에 두고 있어 작전 행동 반경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한반도 주변 전역뿐 아니라 국제적 작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로 거론되는데요. 내열 재료 분야에서는 탄소 복합재나 초고온 세라믹 계열 소재 활용을 통해 표면 온도 최대 2000도씨 이상의 환경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을 추구한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전자전 장비나 센서 탑재량에 대한 구체 수치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국이 기존 무인기나 전자장비 개발을 통해 축적한 소형 고성능 센서 기술이 접목될 것은 당연한데요. 일부 전문 분석가들은 EO, IR 센서, 전자정보 수집 장비, SAR 레이더 등을 조합한 통합형 센서 패키지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극초음속 속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 기반 진동열 노이즈 보정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ADD를 비롯한 국내 방산업계는 극초음속 추진 기술, 복합 소재, 전자전 AI, 통합 기술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전력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었는데요. 초기에는 단순히 엔진 작동 안정성과 내열 재질 검증에 초점을 맞췄으나 이제는 이들을 결합해 마하에서 6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시험체를 상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기체 형상 설계부터 항공 전자장비 내열화, 연료 제어, 실시간 비행 경로, 수정 능력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 난제를 해결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 결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개념적 청사진에 불과했던 극초음속 무기 체계가 점차 손에 잡히는 실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인기 분야 역시 숨가쁘게 전개 중입니다. 이 무인기는 단지 빠른 이동 수단이 아니라 전자전 능력과 정찰, 타격까지 결합된 입체적 전장 도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IT 반도체, 통신 기술의 강점은 극초음속 무인기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을 뒷받침하며 AI 기반 항법 알고리즘은 극한 속도에서 변화무쌍한 대기 조건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최적의 비행 경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무인기는 단순한 빠른 비행체가 아니라 전장 상황을 스캔하고 정 레이더를 교란하며 필요하다면 정밀 타격으로 전세를 한순간에 뒤엎는 멀티 도메인 플랫폼으로 진화할 여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성과는
단순한 기술적 성공에 그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축적된 엔진 연소 시험 결과, 내열 소재 실증 데이터, 항법 장비 실험 결과물들이 조만간 선보일 초기 시제기 제작과 시험 비행에 활용될 것입니다.